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학습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터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보살핀다, 관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라틴어 큐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로 대입하자면 케어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큐레이터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 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전체 기획자 혹은 관리자를 칭하는 말이라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그들은 소장품이나 작품을 가져다가 이거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한 전시회나 홍보물을 기획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홍보회나 전시회의 성격이 무척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 큐레이터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EBS 스스로 배움터에서는 왜 학습이라는 의미의 큐레이터라는 말을 더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큐레이터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셨다면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학습은 일회성에서 끝나면 학습이 잘 되지가 않지요. 여러 가지 반복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학습의 요인을 가만히 살펴봐 보면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겠고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교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님들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상호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성과, 결과, 바로 성적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려고 하는 이 환경을 살펴보면 수십 조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만 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니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 학습자인 우리 아이들이 혹은 학부모님이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아이에 맞는 교육을 맞춰줘야 하는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잘 정리하고 관리해줘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범주 안에 이런 것들을 같이 넣는다고 한다면 훨씬 사교육도 경감이 되고 공교육도 강화가 되겠죠. 학습 큐레이터를 왜 스스로 배움터에서 호칭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한 학습 큐레이터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역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학습 큐레이터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을 가지면서 이 시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큐레이터도 과연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큐레이터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선생님은 물론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큼 그것을 학생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공부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우리 학습 큐레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관리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무게감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학습 큐레이터 과정을 밟으실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과후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집에서 1대1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습지 선생님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의 개별적인 장단점이 분석이 쉽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학습지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봤던 경험이 있으셨다라면 무언가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례를 여러분들께 대입시켜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약 한 과목당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시죠. 근데 그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주었던 숙제를 채점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도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숙제도 내주십니다. 이런 과정이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 또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 집으로 방문을 하셔서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쉬움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이 오셨을 때 1대1 수업 과정에서는 아주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선생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할당된 숙제를 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잘 몰라서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땐 아이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옆에 계시는 엄마라든지 아빠,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학년이 높아가면 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학년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 아빠는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스스로 배움터의 방과 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큐레이터는 어떨까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방과 후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에 있어서 자유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움 없이 수업 후 즉각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1대20의 교육 지도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대20, 한 선생님이 약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과연 1대1 밀착 교육이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업 전에 이미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 또 공부하는 유형, 여기에다 공부하는 습관들을 다 조합해서 162개 유형,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유형별로 아이들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교육 지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1대20이라는 수적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선행으로 먼저 아이들의 구분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A라는 타입의 아이들은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되고 B라는 타입의 아이들은 자 이런 방법으로 제안을 해주면 된다라는 방법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밀착 교육, 1대1 맞춤 교육이 실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생님의 정의, 선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를 먼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선의 날생,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먼저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먼저 경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선생입니다. 먼저 경험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하우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녘에 흰 눈이 쌓인 곳에 어떠한 발자국을 처음 걷는 사람이 내느냐에 따라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행보가 달라지듯이 숲속의 오솔길을 맨 처음 냈던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오솔길이 만들어지듯이 처음 경험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선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자 풀이를 직역해서 그걸 약간 의역해서 선생님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다면 현재 사전적인 의미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선생이라는 의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안내를 했을까요? 학식과 덕이 높은 자를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를 직역하는 의미, 현재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예전 조선시대의 의미를 더해서 자, 여러분들은 선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선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실행하고 싶으신지요? 이거를 조합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이란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 학식과 덕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통합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뭐 과학 공식 이런 여러 가지 지식적인 제반을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방법 이것 역시 하나의 학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학습 큐레이터, 선생님의 의미를 더하면 어떻게 책임감 있게 아이들에게 접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럼 대입을 시켜볼까요? 스스로 배움터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이 스스로 배움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학습 큐레이터가 하는 역할인데 학습 큐레이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유형별 공부 방법을 습득을 하셔야 돼요. 162가지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다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부모님을 만날 때도 아이들을 만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하기가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유형별로 공부 방법을 습득을 하셔야 하고요.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유형은 그에 맞추어서 아이들의 성적 정도가 중정도인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짜시면 안 되겠죠. 그거에 맞추어서 장점을 강화시켜서 우리 아이들 낙구분 습관을 줄여보시면서 공부 습관 잘 안내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학습 습관, 평생의 기반이 될 좋은 학습 습관을 고양시켜야 하는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푸셔서 아이들이 학습 습관을 잘 이룰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학습 큐레이터들이 하셔야 하는 목입니다. 자, 그리고 배움터가 가지는 궁극적인 두 번째 목표는 사교육 시장을 흡수시키는 것, 저소득층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층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한 가정의 월 수입의 20%를 사용한다 정도의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젠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도 저소득층 자제분들도 얼마든지 학습 성취를 고취시킬 수 있다라는 사명감, 그 자신감을 여러분들은 심어주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만의 공부 노하우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나만의 공부 습관, 나만의 학습법을 가진 아이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중요한 여러 가지 덕목을 실행을 하실 때 구체적인 업무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습관을 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항해하는 어선을 인도하는 북극성 같은 존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북극성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다 보니까 별자리도 조금씩 방향이 바뀌죠. 하지만 북극성은 자전 축에 있기 때문에 정북쪽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기준이 있지 않고서 설왕설래하다 보면
그냥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엔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또 한 번 버겁습니다. 또 한 번 해야 할 숙제의 양,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학습 습관을 심어주는 바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의 업무는 무척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하는 방법, 학습하는 습관을 제시를 해주셔야 할 텐데요. 자, 그 4단계 학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초 레벨 테스트를 통한 학생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교과과정과 관련된 기초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상 정도의 수준인지, 중 정도의 수준인지, 하 정도의 수준인지를 기본적으로 나누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학생 유형에 따른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성향이라든지 학습 수준이라든지 공부하는 습관 등등을 포함해서 약 162가지의 학습 유형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 역시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그러면 그 목표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설계를 해 주십니다. 동영상 시간표라든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교육 과정 중에는 우리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것까지 바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학습 큐레이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학습 큐레이터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관리하는 선생님이십니다. 학습 큐레이터란 162개 유형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사람, 162가지의 학습 유형에 따라서 공부를 설계해주는 사람, 그래서 큐레이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죠. 학습 큐레이터로서 사명감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평생 가지고 갈 학습 습관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함께 계시는 학습 큐레이터 분들이십니다. 나침반을 제시해 주십니다. 학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습관에 맞추어서 대입만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기초 체력을 공부하는 기초 체력을 탄탄히 마련해 준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은 생소했던 스스로 배움터의 학습 큐레이터라고 하는 업무. 이제는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